세미나 3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 회복의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 발표, 경영계 반발이라는 기사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기사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해보자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지난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5.1%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했던 기조에서 벗어난 것인데, 이는 내년 경기 회복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보다 1.0%포인트 올린 4.0%포인트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직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으며, 이러한 고용지표의 개선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일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덜어주었습니다. 또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3%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러한 물가 상승은 최저임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양극화를 고려한 것이기도 합니다. 주요 대기업이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은 수준으로 묶어둘 경우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커질 것을 우려한 결과입니다. 사실 이번 정부는 소득 성장 주도 정책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을 10,000원을 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9,000원 선에서 그친 것은 경영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4차 대유행이 발생하는 등 아직은 경기 회복이 불안정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 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고 기사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위원은 각종 노동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노동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말하며 중소기업 중앙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위원 등 경영계 인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위원이라고 하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공익위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기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 회복 전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지불 능력이 취약한 영세업자들의 인건비 부담감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와 영세업자로 대표되는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있어 앞으로의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칠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경제 동향 중 하나이며 여러 해석이 가능한 결정이기 때문에 해당 기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시급이 많아진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알바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조사한 결과 20대 10명 중 2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해 설명하자면 최저임금 인상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현실은 오히려 저임금 일자리를 줄어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타격은 고용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20대 근로자를 향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근로자 5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했으며, 이 비율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여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줄어든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감수하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실제로 저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저임금 상승이 노동자들에게도 마냥 달갑게 다가올 수 없는 이유이며, 경제 노동시장 여건에 맞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미나 3팀 팀원 21학번 김수현입니다. 저는 BSR 규제로 소비 줄면 GDP에도 타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요약하자면 정부가 가계 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강화를 추진하고 정부 계획대로 대출 규제가 단행되면 내수 경기가 위축되어 국내 총생산 GDP마저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고, 한경련은 정부 방침대로 오는 2023년 모든 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길 경우 DSR 40% 규제를 받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경기 변동 예측 모형을 분석한 결과 소비와 투자 모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GDP는 대출 규제 시행 전에 비해 위축될 것으로 관측되었고, DSR 전면 시행으로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한경련은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대출 규제에 따른 가계부채 축소 효과보다 소비 악화로 인한 경제 타격이 더 심할 것으로 내다보았고, 한편 정부는 DSR 40%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순석 한경련 부연구위원은 경기 회복의 기로에 있는 현 상황에서 총량 규제 정책을 반복하기보다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 등 가계부채를 합리화하는 속도를 높여야 하며 선진국형 여신 광량이 정착되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기사에 나오는 용어 중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기체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됩니다. 그리고 기사에 나오는 내수 경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수, 즉 국내 수요의 호황이나 불황 사이의 경제활동 상태입니다. 국내 수요는 민간 최종 소비 지출, 민간 주택 투자, 민간 기업 설비 투자, 민간 재고 투자로 이루어진 민간 수요와 정부 최종 소비 지출, 공공투자, 공적 재고 투자로 이루어진 공적 수요의 합계이며 이것이 활발할수록 내수 경기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해당 기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 규모는 1936조 원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0%를 초과한 가운데 증가 속도는 전년 대비 9.5%로 주요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연내 기준금리의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원리금 상환 부담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할 위험이 현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사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제 관련 추가 내용으로 GDP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여기에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에 의하여 창출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GDP는 당해 연도 및 기준 연도 중 어느 해의 시장 가격을 이용하여 생산액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명목 및 실질 GDP로 구분되는데요. 명목 GDP는 생산액을 당해 연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이고, 실질 GDP는 생산량의 기준 연도의 시장 가격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가격 변동은 제거되고 생산량 변동만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 경제의 전체적인 규모나 구조 변동 등을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명목 계열을 사용하며 경제 성장, 경기 변동 등 국민 경제의 실질적인 생산활동 동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질 계열을 이용합니다. 한편 경제 성장률이란 일정 기간 동안 각 경제활동 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전년에 비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보기 위한 지표로서 한 나라의 경제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속도이며 실질 GDP의 증감률로 나타냅니다. 현재 한국 GDP 통계는 유엔이 각국에 공고한 국제 기준인 국민계정 체계에 따라 한국은행에 의하여 작성되어 분기별로 공표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GDP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DSR 규제로 소비 줄면 GDP에도 타격이 있는다는 그런 기사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세금 폭탄 맞느니 차라리 불법을
명의신탁 급증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기사의 요약으로 급격히 늘어난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불법인 명의신탁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다주택자나 부동산 법인이 본인 혹은 법인 소유 주택을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분산시켜 종부세 합산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들이 보유세를 낼 것인지 명의신탁을 위해 일시적인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을 할 것인지 택해야 하는데 급격히 늘어난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명의신탁을 하는 법인 임대사업자가 증가했습니다. 다운계약서, 위장이혼 등의 부동산 관련 탈법 행위 현상들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법적인 보호도 못 받고 적발시 처벌도 받지만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탈법 행위의 비판도 마땅하지만 탈법의 원인이 늘어나게 된 원인 또한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 기사의 요약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기사 중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취득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로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 가액이 시각 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다운 거래는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의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이중계약을 말합니다.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 부담이 낮아지지만 적발되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모두 취득세의 3배에서 5배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 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 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사의 해석은 해당 기사가 중요한 이유, 주제 관련 추가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해당 기사가 중요한 이유는 국세청이 지난 5월 부동산 탈세 혐의자를 289명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 문서 작성, 수치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법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한 조세가 강경하게 처리됐었던 만큼 명의신탁이 왜 일어나고 증가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제 관련 추가 내용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로 미국 뉴욕주는 임대료 통제와 임대료 안정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임대료 통제는 1947년 2월 이전 건축된 주거용 빌딩 대상입니다. 임대료위원회가 최대 기본 임대료를 2년 단위로 고시하고 최대 인상률은 7.5%입니다. 임대료 안정화 제도는 1947년 2월 이후부터 1974년 1월 사이 지어진 다가구 주택에 적용됩니다. 위원회가 매년 공시하는 최대 임대료 상승분에 따라 차임 인상이 가능합니다. 독일은 임대료 인상의 법적 제한이 있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인상이 가능하고 합의가 없더라도 주변의 4년 평균 임대료와 비교해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등 국내보다 기준이 널널합니다. 다만 한 번 책정한 임대료는 15개월이 지나야 올릴 수 있습니다. 3년 동안의 인상률은 20%를 넘지 못합니다. 임차 수요가 높은 일부 지역은 한도가 15%로 제한됩니다. 통상 계약을 맺을 땐 임대차 기간 중 임대료를 계단식으로 인상하거나 물가 지수에 연동해 상승하도록 약정합니다. 이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임대 수익에 관련된 내용으로 명의신탁과 관련된다고 생각하여 더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등은 했는데 코스피 추가 상승 결정지의 핵심 변수는 이라는 기사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사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내리막길을 걷던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하며 서머 랠리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코스피의 상승세는 기관과 외국인이 IT 성장주를 매수한 것으로 보아 그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경기 회복세와 연관이 깊은 장기 금리가 반등하면서 경기 추락 우려를 덜어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주당 순이익이 급등하면서 반도체 등 IT 업종과 자동차 등 성장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스피 반등의 흐름이 코로나 변이 확산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절대적입니다. 다음으로 용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머랠리란 여름철 휴가와 맞물린 계절 효과 중 하나로 매년 초여름인 6월부터 7월까지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을 사놓고 휴가를 떠나면 파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자연스레 주가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장기금리란 갚아야 할 기한이 1년 이상인 대출에 대하여 지불되는 이자로 미래 시점에 예상되는 내외 경제 상황을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당 순이익이란 기업이 한 주당 얼마의 순이익을 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발행 주식이 만 개인 기업이 순이익 1,000원을 냈다면 주당 순이익은 0.1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스피는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지난 7일부터 4일 연속으로 하락한 상태였으나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급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쥐고 있는 주식시장의 장기금리가 올해 최고치를 뚫고 다시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반도체, 배터리, 인터넷 등과 같은 업종이 유망하다는 선제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더욱 커졌으므로 해당 기사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에 관련하여 추가적인 내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주요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이 앞으로의 시장을 이끌 전망입니다. 실제로 이달 말부터 본격화될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 발표와 하반기 전망치는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여파를 얼마나 줄일지 기초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코스피의 상승 요인으로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국내 주요 기업들의 긍정적인 2분기 실적 전망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 3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